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무언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려고 할 때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 그 사람을 있는 힘껏 돕는 선량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너무나 강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나 사람 간의 차별적 대우로 이러한 상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한 흑인 장애인 남성의 사연인데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여행하던 중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가 순간적으로 한국의 기차 선로로 빠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이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인 평택에서 사는 흑인 남성 앤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흑인이면서도 두 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휠체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전동 휠체어는 사실상 저희 발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저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가게 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하고 프랑스에서의 모든 짐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새로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게 된 계기는 사실상 저의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날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부상에 의한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정말 하루아침에 단 하나의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다소 운이 없는 남자죠. 하지만 휠체어를 타기 전부터 이미 저는 프랑스에서 꽤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흑인에 대해 꽤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덩치가 큰 흑인 남성들은 프랑스의 몇몇 길거리들을 걸어다니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눈치를 받게 되죠. 물론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각종 사고를 치는 흑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저와 같은 조용한 흑인들도 프랑스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몇몇 식당에서는 아예 흑인은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이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같은 흑인들은 프랑스에서 살아가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더욱 운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신체를 가진 흑인이어도 이미 차별적 대우를 받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 휠체어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흑인 장애인 남성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매우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여느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저는 기계적인 놀이나 레고들을 조립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죠.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저에게 부모님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저를 낳으신 부모님께서 저를 마을에 있는 보호시설에 놓아두고 도망가버린 뒤였죠. 보육원도 고아원도 아닌 그 시설은 일부 장애를 가진 마을 사람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거나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법의 제도들을 이용해 도움을 주는 그러한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선생님의 교육을 따라 그분이 저희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진 채 각종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아이 중 유일한 흑인이었던 저는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아이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먹고 자는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어디로든 도망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하루하루 그러한 괴롭힘을 참고 버텨나가는 것은 저를 굉장한 인내심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었죠. 지금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욱 시간상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부분에서 저와 같은 흑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도 없는 흑인이라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삶은 더욱 고단해지죠.
하지만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신 그 보호시설의 선생님은 저한테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항상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갈 것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의 꿈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취직을 하거나 저의 길을 찾는다면 그곳에서의 탈출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청소년기부터 밥벌이로 무엇을 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러던 어느 날 보호시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자동차를 타고 속도 경쟁을 하는 카레이싱과 관련된 프랑스의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엄청나게 뛰던 심장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 당시 얼마 있지 않은 유일한 흑인 레이서가 되겠다는 엄청난 꿈을 가진 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구하고 정식으로 면허를 딸 수 있기 전까지는 카레이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하면서 실제 카레이서 선수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생활 방식,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부모님의 도움도 돈도 없었던 저를 도와주시던 보호시설의 선생님은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구매해 주시면서 저의 꿈을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에서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은 흑인 카레이서는 본 적도 없다면서 운전도 못하는 너 같은 놈이 무슨 카레이서냐면서 저를 좌절시키기 위해 괴롭힘의 강도를 더욱 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사부리그 카레이싱 구단 중 하나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부리그였던 그 구단도 흑인은 받지 않는다며 당장 나가라는 말만을 하면서 저보고 절대 레이싱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했죠. 순간적으로 굉장히 좌절했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이 열리지도 않는 그 구단 정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보안 게이트 너머로 보이는 아마추어 카레이서 선수들을 보면서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할 테니 저를 고용해 달라고 무릎을 꿇기까지 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곳 구단주 중 한 사람이 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며 저와 대화나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저를 직접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그 구단이 가지고 있는 레이싱 서킷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관리직 청소부로 고용되었죠. 언젠가 나도 서킷을 달려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채 저는 그 사부리그 구단에서 약 2년이 넘는 시간을 서킷 청소부의 인생으로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몸이 아파서 쉰 며칠을 제외하고는 저는 기존 근무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아마추어 선수들의 운전을 직접 보거나 주행 경로 서킷을 외우기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킷을 청소하기 위해 출근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한 한국인 청년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는 이번 리그부터 새롭게 오게 된 선수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친절한 배려에 저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제 꿈에 관한 이야기를 그 한국인 청년에게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그 청년은 기회가 되면 자신의 훈련 시간대에 한번 드라이빙을 해보라고 권해주었고 구단에는 자기가 말을 해놓을 테니 이번에야말로 한 번 정도는 서킷의 스피드를 즐겨보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의 손을 붙잡고 거의 오열해버렸고 구단에서도 그 한국인 선수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는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레이싱카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눈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익혀왔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를 즐기며 서킷을 달려보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저의 차량에 엄청나게 가까이 붙으며 왠지 저를 조롱하는 듯한 운전을 하더군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바로 그 순간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하늘로 뜨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처음 떴을 때 직감적으로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꿈만 같던 꿈을 처음 이룬 날 저를 조롱하기 위해 따라온 다른 프랑스인 드라이버로 인해 크게 다치게 되는 사고를 겪었고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죠. 그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구단에서도 이 사고를 완전히 은폐시켰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차량 탑승을 제안해준 그 한국인 친구만이 백인 드라이버가 서킷을 타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나 막지 못했다면서 저의 병문안을 와주었죠. 저의 두 다리는 사고 수습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살리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때부터 병원에서 저는 휠체어를 타기 위한 재활활동을 1년 넘게 진행했습니다. 다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었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더는 프랑스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꾸준히 병원을 찾아와주며 저를 도와준 그 한국인 드라이버 친구가 프랑스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지 말고 자신과 함께 한국으로 잠깐이나마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동행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별적인 프랑스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그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피해 다니거나 저에게 과자 봉지들을 던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도착하고 난 뒤 한국인 친구는 같이 다니며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서 혼자 한국을 다녀보면서 스스로 한국을 판단하고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저에게 간단한 가이드 목록만을 만들어준 뒤 저녁 시간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저는 휠체어를 탄 채 한국을 경험하며 원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피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일 좋았던 것은 그 어떤 한국인도 저한테 껌이나 과자 봉지들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것만으로도 나라 간의 인격적 성장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나 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저는 점점 한국과 한국인들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어차피 이번 한국 여행의 목적은 프랑스와 한국을 같이 경험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디가 더 좋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 저는 말로만 듣던 한국의 기차 플랫폼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기차를 이용해 한국인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가기로 했고 기차를 타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기차를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사이 제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에서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며 손바닥이 찌릿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상체의 근육이 움직이며 기차 선로에 휠체어와 함께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아프다는 고통보다는 빨리 이곳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휠체어에서 떨어진 저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 순간 3명의 한국인이 저를 구하기 위해 기차 선로에 뛰어들었고 한 명은 휠체어를 올리고 2명은 저의 몸을 붙잡은 채 위에 있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 몸을 선로에서 완전히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고 그때 당시 저는 너무나 놀란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거기에 있던 수많은 한국인들은 거대한 저의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주었고 결국 저는 그들의 근육에 의지한 채 가까스로 휠체어와 함께 올라올 수 있었고 곧바로 도착한 한국의 구조대에 의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던 저를 구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했고 선로에서 구해지고 얼마 있지 않아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팔꿈치에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저를 진찰해 주시던 한국의 의사분은 휠체어도 간단히 수리를 맞춰 놓았으니 이제부터 급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근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함께 해주시더군요. 매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한국인들도 저를 구하는 것에 단 하나의 주저함도 없었다는 사실이고 저는 그저 그들의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물론 저를 도와주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나 많은 한국인들처럼 저를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 연락을 받은 그 한국인 친구도 곧바로 달려와 주더군요. 그는 저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저 대신 그 기차의 플랫폼을 찾아가 그때 당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분들을 찾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남겨놓았으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프랑스와 다른 한국의 모습에 자신 또한 놀랍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남은 인생의 삶은 한국에서 살기로 했고 비자 문제와 이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고 난 뒤 약 3년 뒤에 지금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평택이라는 도시에 있는 차량 수리업체에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지금도 그때의 기차 선로에서 도움을 준 한국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단 한 분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한국인 분들의 차량을 꼼꼼히 수리하며 저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만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그날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분들을 생각하면 가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네요. 그 한국인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때 치료받았어야죠. 어서 이리로 오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 길거리에서 어떤 한국인 남성이 금발의 외국인 여성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그를 따라가는데요. 그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 이 금발의 여성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남성은 누구일까요? 저는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마이입니다. 싱글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원더우먼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싱글맘을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인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알죠. 쾌락을 추구하다가 실수해서 마치 탈락한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애틋한 신혼생활을 보낸 후에 제 뱃속에 저희 부부의 축복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뻤고 남편 또한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이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너를 보살피겠노라 다짐도 했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꿈을 너무 달콤하게 꾸어서 그랬을까요? 마치 누군가 이유 없이 괴롭히듯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마트에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서 남편과 대화를 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에 저기 멀리 도로 맞은편에서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트럭이 균형을 잃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보일 만큼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의 차들이 모두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 트럭이 제발 무사히 멈추어주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너무나 불행했던 그날은 그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저희 차를 포함하여 주변의 여러 대의 차들과 충돌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들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타이어 펑크가 난 자동차가 균형을 잃고 도로에 차들을 덮쳐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의식을 잃고 기절했고 남편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눈을 떴고 저와 뱃속의 아이만 살아남았더군요. 제 오른쪽 무릎은 사고로 인해서 많이 망가져 수술을 했고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목숨을 건져서 정말 다행이라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며칠 전에 그 화목했던 가정은 없어지고 난 뒤였죠. 마음이 아팠고 또 혼자 살아가야 할 제 앞날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 혼자라면 괜찮은데 뱃속에 저희 아이도 잘 자랄 수 있을까 고민이 깊던 시기였습니다. 아물같이 앞이 보이지 않던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혼자 출산을 해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시부모님 가족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어서 도심 외곽 지역에 작은 집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제 딸 벨로를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에서 근무도 하고 저녁에는 맥도날드에 가서 근무도 했고 어떤 날은 12시간도 넘게 일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이 드신 제 어머니께서 벨로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연세 드신 어머니도 벨로를 돌봐주시면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딸이 이런 고생을 한다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죠. 그래도 저는 마트에서나 패스트푸드점에서나 근무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급여 상승도 서운치 않게 있었습니다. 매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서운하지 않은 보상과 딸. 헬라가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외과 수술을 받았던 제 오른쪽 무릎은 점점 제 기능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무릎에 열감이 올라와서 냉찜질을 해야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한동안은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와 관리도 받았지만 예전의 사고, 트럭 운전사의 보험 한도가 초과되는 바람에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만 달러 정도 병원비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보험사에서 도의적으로 부담하겠지만 더 이상의 병원비 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마지막 병원비 지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이죠. 그 뒤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고 병원에서 혼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냉찜질과 재활 운동을 배워왔고 집에서 혼자 하면서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직업 특성상 서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고 찜질과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도 늘 역부족이었습니다. 늘 찜질과 운동으로 무릎 회복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왔지만 무릎에 부담이 점점 심해지는 듯했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무릎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직업을 바꿀 때까지 무릎이 못 버티고 무너져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소매점 사이의 유통구조를 좀 더 간단히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소매점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도매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협업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왔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컴퓨터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죠.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는 다른 동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저를 배려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릎을 사용하지 않으니 찜질이나 재활 운동에 소홀해졌고 그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만요. 잠시 제 딸 벨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해 딸 벨로를 품에 안았을 때만 해도 웃음보다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힘든 시기였고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아빠가 없어도 너무나 잘 자라준 벨로는 벌써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던지 힘들고 지쳐도 벨로를 보면서 힘을 냈고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벨로는 BTS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또래 여학생들과 같이 너무나 평범하게 가수를 좋아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명랑한 아이죠. 최근에 벨로의 같은 반 친구가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며 자랑을 했나 봅니다. 서울을 다니다가 우연히 공개 촬영하는 것을 봤고 거기서 연예인 누구를 보고 멀리서나마 사진도 찍었다며 아주 자랑을 하는 바람에 벨로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한국에 너무나 가고 싶다고 부모님들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벨로도 한국 바람이 들어서 저를 졸라대기도 했죠. 저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벨로는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한국에 가자고 졸라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울더군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듯 저도 당연히 벨로를 데리고 한국에 가고 싶죠.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에 투자해야 할 시기이기도 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벨로가 쏙 깊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마침 졸업도 하고 중학교에 갈 때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 열흘 정도 짧게 휴가를 낼 수 있냐고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료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며 열흘 정도면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참에 다녀오라며 응원을 해주더군요. 너무나 고마워서 기념품을 사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휴가를 받았습니다. 벨로에게는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미 비행기표를 발권해놓고 봉투에 넣어서 무심한 듯 건네주었죠.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표를 한참 보더니 자기가 한국에 가는 거냐며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 가기 전 최대한 동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더 많이 일하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 찜질은 더 안 하게 되고 재활 운동도 아예 안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불편한 무릎이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동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일을 해놓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 한국에 가서 여행하며 틈날 때마다 찜질과 재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압의 변화가 커서 그런지 무릎이 계속 쑤시고 불편했습니다. 바지를 걷어보니 무릎이 부어있기도 했죠. 벨로가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어왔지만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며 제 스스로도 아무 일도 아니겠지라며 애써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루 정도 쉬면서 회복을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며 간단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호텔에 도착하고 장거리 비행에 지친 벨로도 잠들었고 저도 무릎을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찜질과 운동으로 무릎의 긴장을 풀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여행에 나섰죠.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면 많이 걷게 되는데 저희 모녀 또한 상당한 거리를 걸어 다녔죠. 그리고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에 넋이 나가 무릎이 아픈지도 모르고 너무나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많이 걸어 무리하게 되었고 결국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변 풍경을 보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무릎을 휘감더니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서 뜨거운 열감이 올라왔고 너무나 뻑뻑한 느낌에 다시 일어서서 걸으려 하니 잘 걷지 못하겠더군요. 소홀했던 무릎 관리가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아주 먼 외국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많이 좌절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식은땀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지를 걷고 부은 무릎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년의 한국인 남자 한 명이 제 앞에 서더니 저는 의사인데 제가 잠깐 봐도 되겠냐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들었던 의사를 여기서 보내라며 속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죠. 저에게 무릎에 어떤 병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교통사고로 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했는데 최근에 그렇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한국인 의사는 자기 병원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조금 걸어갈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들긴 했지만 이 무릎 상태는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벨로는 옆에서 울고만 있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 가고 버티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 한국인 의사는 약간 당황하며 도저히 못 걸을 것 같으면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하더군요. 구급차를 탔다가는 요금 폭탄을 맞을 게 분명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며 그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지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말하면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한 거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무릎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고 나같이 혼자 딸 키우는 사람은 아니라며 속으로 외쳤지만요. 병원에 도착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그걸 일단 빼내고 염증약을 복용해서 치료를 하자고 하더군요. 맙소사 주사기를 사용해서 물을 뺀다고 비용 걱정이 눈앞을 가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주사기로 물을 뺀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개운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실력 있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기치료와 찜질 레이저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2번만이라도 꼭 왔다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하고 다르게 절대 안 비싸니까 제발 돈돈돈거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진료비를 수납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20 정도의 치료비만 나왔고 주사기도 사용하고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 이 가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일정 동안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2번 더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속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보험 때문에 받지 못했던 이야기, 무릎이 이미 오래전에 망가질 뻔했지만 재택근무로 인해서 그나마 수명 연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 잡다한 이야기를 했죠. 의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재활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대로 무릎 운동 시범을 보였고 의사 선생님은 잠깐 일하며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재활 운동을 하면 그건 재활 운동이 아니라 더 빨리 무릎 달기라며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가 체중이 많이 불어나긴 했죠. 어쩐지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나서는 운동을 해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더 부담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한국 병원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체중 감량도 반드시 하라는 충고도 함께 들었지만요. 결국 딸 벨로의 한국에 가자는 말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인연이 생기게 되었네요.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그때 한국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재활치료법과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아일랜드 병원이 비싸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는 치료를 받는 게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이라는 말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종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돈이 들긴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사연도 작성했다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큰 꿈을 안고 러시아 유학길에 오른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챙겨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녀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만한 나라가 없구나 하지만 얼마 뒤 그녀는 한국을 다녀온 후 갑자기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며 부모님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큰 꿈을 꾸며 러시아 유학길에 오른 일본인 여성 치즈루입니다. 사실 유학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현실 속에 안주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러시아인 친구와 화상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는 특별한 꿈이 없었고 그런 저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전 세계 공통적인 잔소리가 바로 너는 도대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니 꿈도 언니가 아닐까 싶어요. 귀에 피딱지 나도록 잔소리를 들었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런 제게 러시아인 친구는 큰 자극을 줬고 꿈을 꾸게 해줬어요. 저와는 달리 해외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를 하던 친구입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까지 자유자재로 하던 친구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러시아인 친구에게 장르에 대한 제 고민을 많이 털어놨고 그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늘 바뀌기 마련이라고요. 살다 보면 현실에 맞춰 꿈은 바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천천히 관심사가 있는 쪽으로 마음을 줘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했거든요. 러시아어 공부를 하면서 점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저는 결국 러시아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학을 간다고 결정한 것을 반겨하지는 않으셨어요. 타국에 가서 홀로 어떻게 살려고 하냐며 걱정이 많으셨지만 꿈이 없던 제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 이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고 자란 고향 일본을 떠나서 러시아 유학생이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러시아 유학생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2번 다시 러시아 근처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극과도 같았던 제 러시아에서의 유학기가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공유해 볼게요. 어느 나라를 가든 유학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크고 작은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죠. 러시아인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문제가 아예 없을 정도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수업을 듣기조차 벅찹니다.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러시아인 친구들이었죠. 처음 일본인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온 저를 신기하게 여겼어요. 여러 질문을 쏟아냈고 그런 친구들의 관심이 다소 부끄럽지만 고마워서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질문들은 진심으로 저에 대해 궁금해서가 아닌 놀리는 것이었죠. 러시아인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벌어졌어요. 더 억울한 것은 러시아인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인지 누가 봐도 그 친구들의 잘못이더라도 늘 교수님들까지도 그 친구들의 편이었죠. 러시아 학생들과 한 팀으로 과제를 할 때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본인들이 제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따르며 과제를 해냈지만 막상 결과를 보면 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었죠. 모두가 한 편을 먹고 저를 따돌린 겁니다. 일부 러시아인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 역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렵게 마음먹고 온 유학이니까요. 심지어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저 하나 보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신데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에 대한 편견인지 러시아인들의 원래 인성인지 몰라도 모두 똑같았어요. 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생활의 연속이었고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학교 생활만 힘든 것이 아니었죠. 러시아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서 해외 인터넷을 차단하기 때문에 인터넷뿐 아니라 메신저나 유튜브 등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일본인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엔 목욕 문화가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욕조에서 따뜻하게 몸을 씻어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본에서 살았던 제게 러시아의 위생은 최악이었죠. 우선 사람들이 잘 씻지 않습니다. 이건 러시아인 친구들의 머릿기름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기름칠을 한 듯 늘 빛이 반짝였고 옷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늘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애초에 몸을 잘 안 씻는 것도 문제지만 옷 세탁도 제대로 안 하는 듯하여 러시아인 친구들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린 적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질 자체가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샤워기 필터를 사서 끼우기를 반복했지만 고작 하루에 필터 하나를 다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생전 피부에 트러블이 나지도 않았는데 러시아에서 살며 피부 트러블은 물론이고 머릿결까지 나빠졌어요. 심지어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죠. 씻어도 씻은 것 같지가 않아서 늘 찝찝했습니다. 러시아는 곳곳을 가봐도 위생이 애초에 좋지가 않아요. 특히 최악인 곳은 화장실과 식당 위생입니다. 화장실은 후각을 잃을 듯한 냄새가 코를 찔러 두통까지 올 지경이죠. 더러운 것은 말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식당 위생도 비슷합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은 듯 기름때가 잔뜩 있는 팬에 요리를 해줘요. 그들은 유독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였는데 저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길가를 거닐면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서 기침하기 바빴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눈치조차 보지 않고 흡연을 합니다. 심지어 경찰서 내에서도 흡연을 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러시아의 문화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고향 친구 중에 한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도 물어봤어요. 한국도 이렇게 문화 차이가 심하고 적응이 힘드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 한국과 다르게 러시아는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려면 처리해야 할 업무가 그것도 주기적으로 너무나 많았어요. 신체검사, 주소 등기, 체류증, 장기비자, 보험 가입, 은행 계좌 발급 등 복잡합니다. 점점 러시아에서 머무는 하루하루가 힘겨워지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토 면적이 너무 넓은 러시아는 지역마다 방언도 다르고 억양도 심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오래 걸어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는 러시아 유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쓸쓸한 마음에 맥주 한 캔을 마시려 했지만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밤거리를 오랜 시간 걸어야 한다는 현실에 포기했죠. 딱 이렇게만 말하면 단순히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렵게 결정한 유학을 포기한 걸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질과 연구 수준, 교수님의 수준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는 분명 교수님마다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강의 우려먹기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사투리가 심한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교수님들도 유학생인 저보다 러시아인 학생들을 더 챙겨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눈물로 죄스러운 마음을 보였죠. 그러나 부모님은 흔쾌히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한국에 유학 중인 고향 친구를 보러 다녀오라고 한국 여행의 기회를 주셨어요. 러시아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체중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너무나 속상해 하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하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후 일주일간 한국 여행을 떠났는데 새로운 꿈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K-팝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애초에 한국 유학을 택할 걸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인 제 친구에게 거리낌 없이 먼저 다가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장 친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친구의 친구인 저까지도 말이죠. 제가 러시아 유학 중 겪었던 일들을 말하니 한국 친구들은 공감을 해주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다고 해줬어요. 그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점점 한국에서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기에 예전에 드라마를 통해 본 적이 있던 남산을 말했고 다음날 한국 친구들 전부 저를 위해 남산에 가줬어요. 그들은 남산을 셀 수도 없이 갔을 텐데 오직 저를 위해서 말이죠. 드라마에서 보던 곳을 실제로 가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남산의 야경은 참 훌륭했고 멋졌어요. 그곳에서 왕돈가스도 먹었는데 일본과는 전혀 다른 맛이라 신기했습니다. 남산에서 자물쇠도 걸어보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가볍게 맥주를 마셨어요. 한국 친구들은 러시아 생활에 상처를 입은 저를 위해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좋은 기억을 안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친구들이 따뜻한 것 말고도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는 확연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심한 러시아와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문화가 잡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본도 꽤 개인주의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한국의 따뜻한 우리라는 그 문화가 참 부러웠어요.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 뜻을 내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좋은 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었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일본 고향 친구의 자취하는 오피스텔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시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도 집이 꽤 작은 편이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한국의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고 해서 냉장고랑 세탁기와 같은 고가의 가전들을 함께 주더라고요. 심지어 너무나 청결했습니다. 친구도 샤워 필터를 사용하긴 했지만 제가 러시아에서 매일 갈아야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의 수도는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라면을 끓이는데 친구가 수돗물을 냄비에 넣길래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웃으며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위생이 우수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놀란 것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대학 수업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수업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딱 한 번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한국 교수들은 러시아와 다르게 모든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 한 번의 수업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요. 심지어 일본인 유학생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런지 일본어로 친구에게 정확히 이해했는지도 몇 번을 물어보셨죠. 수업의 질 자체가 러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었고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배움이라면 뭘 배워도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는 긴 수업 시간일지 몰라도 제게 그 한 번의 수업은 너무나 아쉬울 정도였죠. 교수님께서는 수업이 끝났는데 제게 따로 오셔서 여쭤보셨습니다. 대충 제 상황을 친구가 설명해서 그런지 아직 갈피를 못 잡았다면 한국으로 와도 좋겠다며 우수한 제 성적을 칭찬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다시금 꿈을 꾸게 되었어요.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향 친구가 없어도 한국은 제가 혼자 적응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대중교통만 해도 지하철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일본어가 모두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혼자서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일본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러시아처럼 지저분하지도 않았어요. 북적이는 지하철 안에서도 불쾌한 냄새는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저마다의 향이 있었죠. 참 향기로운 향이 났고 청결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꽁초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러시아처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흡연구역이 있고 모든 흡연자들은 그곳에서 흡연을 해요. 이런 시민의식이 참 놀라웠습니다. 비흡연자도 흡연자도 서로 불편함 없이 살기에 딱 좋은 나라였죠. 한국은 러시아처럼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외국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하면 따뜻한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이 깊고 서로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밥 한 끼만 먹어도 알 수 있었죠. 고작찌개 하나를 시켰는데 한 상 가득 나오는 밑반찬에도 놀랐습니다. 그런 인심과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일본으로 돌아가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죠. 러시아 유학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각오를 하셔야 해요. 첫 학기 이후 자퇴율이 매우 높으며 끝까지 버티다 결국 자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전혀 달랐어요. 단순히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섬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힘겨웠던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제와 아무 소용도 없는 의미 없는 말이지만 시간을 돌린다면 무조건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값진 경험을 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러시아로 가는 것도 제 선택이었기에 악몽 같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밑거름 삼아 저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널리 알리는 것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